안녕하세요. 자, 이제 기타 회사 부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객관식 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이 기타 회사의 내용 정리는 제가 이미 공개 강의로 찍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 내용을 먼저 듣고 나서 이 문제 풀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그 내용 정리가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왔다는 전제하에 이 강의는 객관식 문제를 굉장히 빠르고 간결하게 풀어나갈 거예요. 자, 먼저 유한회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회사고요. 객관식 강의에서도 이제 지문마다 이렇게 중요도를 좀 세분화해서 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때와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지문, 1번 문제. 자,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은 사원이 정관을 작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주식회사만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다 사원들이 정관을 작성하면 자, 이제 사원으로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번 지문. 정관에는 자,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자본금액이 정관에 어떠한 경우도 적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회사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다라는 것이 정관에 반드시 기재된다 이거죠. 자본금의 총액, 그 다음에 출자 한좌의 금액, 액면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그 다음에 사원의 성명 등이 정관에 기재가 되고요. 각 사원이 기명날인 서명한다는 것이죠. 이때 출자 한좌의 금액, 주식회사 액면가와 같은 개념이라고 했었죠. 주식회사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출자 한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얘가 왜 한자로 바뀌어 있어? 100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균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식회사와 똑같아요. 자, 이 내용은 주식회사와 똑같은 규정입니다. 다음 4번 지문. 정관은 언제 효력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요. 주식회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원이 정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관의 내용을 기재한 뒤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해요. 유한회사도. 자,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주식회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식회사도 어떻습니까? 공증인의 인증 생략할 수 있죠? 유한회사도 똑같아요. 유한회사도 소규모 유한회사라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유한회사라면 공증인의 인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다음 5번. 유한회사 설립 시 사원의 수와 최저 자본금의 제한이 없다. 이것도 사실 주식회사와 똑같습니다. 이게 유한회사에선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2011년도 상법 개정 전에는 유한회사는 사원의 수에 제한이 있었어요. 상한이 있었습니다. 50인 상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사원의 수 50인 상한 규정이 2011년도 삭제되었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최저 자본금이 일정 금액이 있었는데 그것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0인을 초과해서 사원을 둘 수도 있고요. 자본금을 아주 작은 자본금, 뭐 최저한으로 한다면 100원이 될 수 있겠죠. 그걸로도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다음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이다. 1번 지문. 현물 출자, 자, 유한회사에도요 현물 출자와 같은 변태 설립사항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의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이런 내용들을 기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재 내용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회사와 똑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현물 출자라는 것이 정관에 기재를 함으로써 효력을 가지는 변태 설립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 다음, 회사 설립 시 이사는 반드시 정관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자, 설립 시의 이사를 우리 초대 이사라고 부르는데요. 초대 이사, 최초의 이사라는 뜻이죠. 자, 이러한 초대 이사는요. 정관에 적어서 정할 수도 있지만 정관으로 적지 않고요. 정관 또는 정관의 일을 기재하지 않고 우리 사원총회 결의를 열어서 정하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 로 일을 정하게 되고요. 자, 설립 후 초대 이사가 아니라 이후에는요. 설립 이후에는 반드시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합니다. 다음, 초대 감사도 어떻게 되느냐? 초대 감사는 자, 똑같은 설립 시 감사가 되겠죠. 자, 똑같이 정관으로 정하는데요. 자, 여기서 정관으로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관으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이사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감사를 둔다.
라는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 그 밑에다가 이제 또다시 정관으로 초대 감사는 누구로 한다 라고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사원총회에서 별도로 초대 감사 누구로 할지를 뽑는다는 것이에요. 자, 정관에 이렇게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감사를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임의 기관이에요. 감사가 정관에 규정이 있을 때만 두는 임의 기관이라는 거. 이따가 회사의 기관 부분에서 보겠지만 유한회사의 감사가 임의 기관이라는 것은 거의 매년 나오는 주제입니다. 다음 4번 질문.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급여시켜야 한다. 네. 자, 이사가 설립 시에 이런 납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사가 납입에 대한 업무 집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다음 5번 질문. 현물 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 기일에 지체 없이 이런 것들을 출자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현물 출자의 이행 방식은 모든 회사가 똑같고요. 자체로 중요한 규정이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인도, 그 다음에 부동산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것이에요. 자, 3번 문제 봐야 되나요? 3번 문제 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질문. 유한회사의 설립 등기는 자, 출자의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이행이 이제 완료되면 본점 2주간 내에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뭐 주식회사 모든 회사가 똑같습니다. 넘어가고요. 2번 현물 출자와 재산 인수의 경우 변태 설립 사항이죠. 자, 현물 출자와 재산 인수라는 것이 유한회사 변태 설립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주식회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한회사에는 발기인이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변태 설립사항 규정 중에서 발기인의 보수 그리고 발기인의 특별이익만 유한회사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현물 출자와 재산 인수의 재산의 회사 성립 당시의 실가가 정관의 정한 가격에 부족하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관의 실가보다 그 가격을 그렇죠, 과다 책정한 것이죠. 부풀려 놓은 것이에요. 실가보다 정관의 정한 가격이 더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을 때 그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성립 당시의 첫 번째 사원들은 자기의 재산을 부풀려 놓은 것이지요. 그 사원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이따 보겠지만 이익의 당사자로서 면책할 수가 없어요. 다음 이사와 자, 이게 특이합니다. 감사 동그라미. 감사는 유한회사의 감사는 언제나 이사와 함께 자본전보 책임을 부담해요. 자, 이렇게 현물 출자와 재산 인수를 부풀려 놓았을 때 누가 책임을 진다? 사원 그리고 이사와 감사가 책임을 진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사원이 책임을 지고요. 사원이 책임을 지고 이사와 감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변태 설립사항 규정이 있고요. 주식회사의 경우는 이제 법원의 검사인이 변태 설립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지요. 그래서 설립 시에 변태 설립사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은 이 발기인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는 현물 출자 재산 인수라는 변태 설립사항 규정이 있지만 법원의 검사인의 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인이 아니라 사원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 설립에 있어서 유한회사 설립에 있어서 자, 회사 성립 후에 따져봤더니 출자 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 자,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인수담보 책임과 납입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한회사는 설립 시에는 인수라는 것이 없어요. 설립 시에는 정관의 작성으로 사원이 확정되고 출자가액도 확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한회사 설립 시에는 인수라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설립 시 자본 충실 책임이 납입담보 책임만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납입담보 책임 그리고 인수담보 책임이 또 있죠. 주식회사는 이 두 가지의 자본 충실 책임을 발기인들이 부담을 하지요. 이사감사는 책임을 안 지죠. 그런데 유한회사는 회사 성립 당시에 사원이 책임을 지고요. 발기인이 없고 사원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이사와 감사 동그라미, 감사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책임의 성격이 좀 다른 것이 사원의 책임은 면책이 불가해요. 이익의 당사자로서 자본 충실 책임 네가 무조건 부담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서 면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일종의 업무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성격처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처럼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유한회사 설립 시의 자본 충실 책임이고요. 현물 출자와 재산 인수에 대한 책임, 이걸 부풀려 놨을 때의 책임 사원만이 부담한다. 그다음에 회사 성립 후에 납입 담보 책임, 납입에 문제가 있을 때 납입 담보 책임을 사원과 이사, 감사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정리했던 내용이죠. 4번 지문. 자, 사원의 책임은 면제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요 2번 지문에서의 사원의 책임과 3번 지문에서의 사원의 책임 모두 면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자, 사원의 책임은 면제할 수 없으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설립 시의 자본 충실 책임뿐만이 아니라 설립 이후에도 이제 사후 증자라는 이런 설립 이후에도 재산 인수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서의 자본 충실 책임도 이사 감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지문. 회사 설립의 무효는 사원이사 감사에 하나요. 그다음에 유한회사 설립 취소도 있죠.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하나요. 취소권자는 민법에 규정된 대로 따릅니다. 설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사원으로 주제가 넘어가고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유한 책임이죠. 그래서 출자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유한 책임 정도로만 적을까요? 다음, 각 사원은 그 출자자 수에 따라서 지분을 가진다. 돈 많이 낸 사람이 지분을 가진다. 지분이라는 것은 주식회사의 주식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분수에 비례해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 3번 지문.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똑같지요. 다음, 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의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와 비교를 해본다면 주식회사의 경우는 정관의 규정을 두어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데요. 유한회사는 정관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까지만 규정을 두고요. 어떻게 제한할지는 니들 마음대로 정관에 정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에 지분 양도를 제한하는 방식을 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만 양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자유로운 것이죠. 지분 제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 그 목적이 되는 출자자 수를 사원 명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사원 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뿐만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주식회사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이 주권의 점유로서 이루어지죠. 하지만 유한회사는 주권 같은 것이 없거든요. 사원의 지분에 대해서 증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도 사원 명부의 기재, 즉 명의계사로서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도 명의계사가 된다는 거. 다음 2번 문제.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주권과 같은 것을 유한회사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원의 지분에 관한 증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다음 2번 지문.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공유자는 사원의 권리 행사일자 1인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 행사일자가 없다면 공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그 1인에 대해서 아무나 한 사람한테서 하면 된다라는 주식회사의 그 주식 공유에 관한 규정, 유한회사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고요. 다음 4번 지문.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질권이라는 것은 담보 제공을 한다는 뜻이죠.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도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질권 목적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음 이때 지분의 입질은 주식회사의 경우는 등록질과 약식질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그런데 유한회사에서의 지분의 입질은요. 딱 하나, 사원 명부에 기재가 되어야지만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한회사에서는 등록질이라는 형태의 질권 설정 방식만 있고요. 약식질 같은 것은 유한회사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회사의 지분에는
증권이라는 것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의 점유로서 질권자로서 대항을 하는 약식질이 유한회사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음은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에 관한 내용이고요. 1번 질문.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그리고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리고 단주의 처리. 유한회사에도 이제 단주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는 자기 지분을 필요한 경우 외에는 회사는 자기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앞에 열거되어 있는 사유는 자기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죠. 주식회사와 비교를 해본다면 주식회사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라면 어떠한 목적인가 간에 일정한 절차만 거쳐서 자기 주식을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요. 주식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처럼 특정 목적에 한해서만 자기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 목적이 우리 주식회사에서는 합천 단매실이었죠. 근데 유한회사는 주식 매수 청구 같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열거된 걸 정리해 보면 합천 단실 요 특정 목적에 한해서만 자기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지분의 입질 20분의 1 한도 내에서만 질권의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 질취, 자기 지분의 질취 주식회사와 똑같이 규정을 두고 있고요. 다음 3번. 사원 명부에는 사원의 성명과 주소, 출자자 수를 기재해야 하고 이사는 이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합니다. 사원 명부의 비치 방식도 주식회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의 입질, 그다음에 질취, 자기 지분의 질취, 그다음에 사원 명부의 비치. 요거 주식회사와 똑같다는 거. 다음은 4번 지문 봐야 되죠. 4번 지문. 사원과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사원 명부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원 명부의 비치 열람 똑같습니다. 주주와 채권자가 주식회사에서 볼 수 있듯이 유한회사는 사원과 회사 채권자가 볼 수 있어요. 다음 5번 질문. 사원과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사원 명부의 통지 또는 최고는 사원 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라는 그 주식회사의 면책력 규정도 사원 명부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주주 명부의 효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춤추면대 추정력, 면책력, 대항력이라고 했었죠. 요 추정력, 면책력, 대항력이 사원 명부에도 똑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원 명부의 효력이 추정력, 면책력, 대항력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대항력은 오히려 주식회사보다 더 강력합니다. 제3자에 대한 대항도 사원 명부에 기재가 있어야지만 대항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유한회사의 기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사원총회고요.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한 내용이네요. 1번 질문. 사원총회는 상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주식회사랑 똑같습니다. 이사가 소집을 합니다. 주식회사 똑같지 않죠. 이사가 소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회사에는 이사회라는 것이 없어요. 유한회사는 이사회라는 것이 없고 각 이사가 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내부적인 사원총회 운영이라든지 결의 방식 이런 것이 주식회사의 소규모 주식회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식회사에도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각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듯이 유한회사도 이사회가 원래 없고요. 각 이사가 그냥 소집을 결정하고 소집 통지 보낸다 이거지요. 다음 감사의 사원총회 소집이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감사는 회의의 목적성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다. 이거는 주식회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유한회사에서 감사의 사원총회 소집은 그냥 이사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다 틀렸습니다. 이사에게 소집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사원총회 소집 방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원하면 자기가 직접 소집 통지를 보내면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와 다르다는 점. 다음 3번 질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자본금 총액 100분의 3. 주식회사의 주총전 감사인 선임 청구권, 주총전 감사인 선임 청구권이 똑같이 규정은 되어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주검사가요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3이에요. 유한회사는 100분의 1 소수 사원권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회사에서 외웠던 100분의 1 소수주권 위대한 주검사라고 했었죠. 그게 전부 다 유한회사에서는 100분의 3이에요. 유한회사는 100분의 3 소수 사원권이 전부 다 있고요. 그다음에 딱 하나 해산 판결 청구권 딱 하나만 100분의 10으로 규정돼 있어요. 자, 주총전 감사인 선임 청구권, 검사인 선임 청구권, 주검사 그게 100분의 3이라는 거. 다음 4번 지문. 사원의 소집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잠깐만 이거 소집 청구였구나 이거. 자, 100분의 3 소수 사원이 소집을 청구하고요. 1단계로 이사에게 소집을 청구하고 요거는 주식회사와 똑같습니다. 제가 지문을 잘못 읽었어요. 사원의 소집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총회를 직접 소집한다는 것이 임시총회 소집, 주주총회 임시총회 소집과 사원총회 소집이 똑같다는 거. 다음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정관에 규정을 두어서 정관에 규정한지에서 소집하거나 아니면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본점 소재지 그리고 인접지까지도 소집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식회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원총회 소집에 있어서는 요 감사의 소집 방식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따 보겠지만 이건 좀 지엽적이지만 법원의 명령에 의한 소집 방식이 좀 달라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사원총회 소집과 결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 회의의 1주간 전 사원총회는 1주간 전 소집 통지를 보냅니다. 주식회사보다 훨씬 더 짧죠. 그래서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나머지는 이제 주총 소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서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서면 그다음에 동의한 사원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게 되고요. 이러한 사원총회 소집 통지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건 사원들에게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전에는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정관으로도 소집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없어요. 아예 생략하면 생략하지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소집 통지서에 있는 회의의 목적사항 적어야 되고요. 주식회사와 똑같죠. 다음에 사원은 출자마다 한 개의 의결권 가진다. 그러니까 1주 1 의결권이 유한회사에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회사는 정관으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에는 종류 주식 같은 개념이 없거든요. 주식회사에는 4종류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유한회사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니들 의결권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자녀재산 분배에 대해서 다른 정함하고 싶으면 정관에 마음대로 정해. 종류 주식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정관의 의결권, 그 다음에 배당 이거 우선주 같은 거지요. 그 다음에 자녀재산 분배에 대해서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종류 주식 같은 것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인가요? 사원총회의 소집과 결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질문. 사원총회의 결의는 보통 결의죠.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보통 결의 방식이 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다음에 출석한 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하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기준으로 총수의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출석한 사원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로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결의고요. 특별결의는 어떻게 되느냐? 특별결의는 1, 2, 3, 4로 일단 숫자 기억하라고 했었지요. 총사원의 반수 이상 1, 2, 그다음에 3, 4 일단 숫자 외우시고요. 앞부분은 머릿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총 머릿수 기준으로 사원의 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도 총이에요. 출석한이 아니라 총 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서 한다는 것이죠. 머릿수 기준으로 과반수 아닙니다. 반수가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의결권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다음은 3번 지문 또 봐야 되네요. 3번 지문.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아니요. 총사원의 동의입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규모 주식회사. 요 3개의 규정이 요 3, 4, 5번 3개의 규정이 우리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봤던 소규모 회사의 서면 결의 방식 플러스 알파 규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아니라 총사원의 결의입니다. 총사원의 결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냥 모든 사원이 서면으로 결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서면으로 동의서를 진구했는데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했어요. 만장일치한 것이죠. 그러면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소규모 주식회사의 서면 결의 방식 그리고 소집 절차의 생략 규정이 유한회사에 똑같이 있다는 거. 근데 유한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이상이어도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주식회사와 좀 다릅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가봐야 되나요? 유한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질문, 유한회사에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아니요, 이사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한 사람만 둬도 돼요. 1인 이상이면 됩니다. 다음,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네, 이사가 보통은 유한회사는 그냥 한 사람이에요. 이사 여러 명 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가 한 사람이라면 그 이사가 회사를 그냥 자동으로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사가 여러 명이라면 대표이사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래서 정관에 다른 정함을 두지 않는다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대표이사를 사원총회에서 정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사회가 없으니까 주식회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유한회사는 이렇게 사원총회의 개입이 되게 많아요. 사원총회에서 정합니다. 다음 정관 또는 여기서 정관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사원총회에서 정하는 것이죠. 다음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즉 공동대표이사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음 5번 회사가 공동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 뭐예요? 수동대표죠. 수동대표. 수동대표는 자,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 공동대표이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하여도 회사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동대표 행위는 반드시 공동으로,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동대표는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은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유한회사 이사에 관한 내용이죠. 1번 질문,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대요.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이죠. 자, 그럼 주식회사에서는 이사와 회사 간 소송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지요. 유한회사는 어떻게 되느냐? 유한회사는 일반적으로 감사를 두지 않습니다. 그 큰 규모의 회사들, 주식회사들도 감사 어쩔 수 없이 둬야 되니까 그냥 딱 한 사람 둔다고. 예. 감사 웬만하면 안 두려고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유한회사도 감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회사는 그냥 안 둡니다. 그러니까 이사와 회사 간 소송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이래버리면 회사를 대표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99%라고요. 그래서 자, 사원총회가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합니다.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임을 한다. 선임을 한다. 사원총회에서 회사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에요. 다음 2번 질문.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자, 업무 집행, 그 다음에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업무 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그 다음에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 동의로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비슷한 규정이 주식회사의 우리 393조 1항 중대지지 393조 1항 중대지지 규정이 이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중대지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지만 이사가 여러 명이라면 이런 지배인의 선임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혼자 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이사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라라고 한 거예요. 이사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의사결정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다음 3번 질문. 지배인의 선임은 원칙, 이사 과반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사원총회가 굉장히 많이 개입합니다. 사원총회는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관에 규정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상관없어요. 그냥 사원총회는 무조건 지배인의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한회사는요. 자, 다음은 4번 질문 봐야 되네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주식회사와 똑같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 잠깐만. 회사를 대표하는 이거 이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이사라고 쳐주세요. 209조 규정을 준용하는데 요게
209조 원규정이거든요. 준용하면서 이거 왜 꺼졌어? 준용하면서 자, 요 이사라고 바꿨어야 되는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요. 이러한 권한에 대한 내부적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죠. 자, 상법 209조 규정인데요. 209조 규정이 모든 회사의 대표 기관에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명합자회사 유한책임의 한명합자회사의 대표 사원, 그 다음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업무집행자에 대해서 이 209조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다음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209조 다음에 210조 규정이죠. 이 210조 규정도 모든 회사의 대표 사원이나 대표이사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땐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회사의 불법행위 능력 규정이었죠. 210조 규정이요. 모든 회사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자, 다음은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유한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문. 이사는 언제든지 사원총회 특별결의로서 해임할 수 있다. 네, 선임은 보통결의, 해임은 특별결의. 주식회사와 똑같고요. 해임. 그다음에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 임기를 정하였고 기역,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니은, 그다음에 디귿, 그 임기 만료 전에 이를 해임당한 때, 해임한 때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 주식회사 385조 규정이 유한회사에 똑같이 준용이 되고 있고요. 다음 3번 질문.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 자, 사원총회에서 해임을 못 시킨 거예요. 해임 결의가 부결되었을 때 100분의 3 소수 사원이 법원에 해임을,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이사 해임 청구권이 유한회사에도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번 질문.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자, 회사의 손해의 염려가 있을 때 사전적으로 멈춰라라는 권리가 있었죠.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입니다. 자,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이 유한회사에도 있는데요. 다만 주식회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위대한 주검사 이 세 가지 100분의 1이 전부 다예요. 유한회사에서는 100분의 3 소수사원권이에요. 그래서 감사 또는 100분의 3 소수사원이 위법행위 유지를 청구할 수 있고요. 요게 안 될 때 사후적으로 대표 소송 제기할 수 있었죠. 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대표 소송을, 자, 소제기를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30일 기다렸다가 직접 소제기를 하는 그 규정, 그 권리, 대표 소송의 권리가 100분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3 소수 사원이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유한회사의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1번 질문. 이사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정영업 목적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자, 이사의 3대 의무, 경용자 중에서 기회유용금지 의무는요, 주식회사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의무 3대 의무 중 유한회사의 이사는 경업회피 의무와 자기거래금지 의무를 부담하고요. 이러한 경업이나 자기거래에 대해서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합니다. 자, 2번도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거래지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자기거래를 할 수 있어요. 다음 3번. 이사는 감사가 있다면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경업 승인에 대해서 사원총회의 승인. 그다음에 이거는 개입권 행사죠. 개입권 행사. 개입권에 대해서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다음 자기거래 승인. 자, 자기거래 승인 방식이 주식회사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유한회사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은요, 감사가 있다면, 여기다 아니지. 감사가 있다면 감사의 승인. 감사의 승인이 1단계고요. 감사가 없다면 그때서야 2단계로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주식회사의 감사와 다른 점이 있죠. 유한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 4번 질문.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자,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아무 때나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아무 때나 검사인은 이건 주식회사와 똑같죠. 100분의 3 소수 사원이 아무 때나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를 받고요.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에게 소집을 명했었는데요. 자, 이거 맞게 돼 있네. 유한회사는 감사에게 사원총회 소집을 명합니다. 대표이사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에게 사원총회 소집을 명한다는 것 점이 주식회사와 다른 점입니다. 요게 책에는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죠. 대표이사를 감사로 고쳐주세요.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는 거를 감사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유한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이다. 자, 1번 질문.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관으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임의 기관이라는 거. 소규모 주식회사와 비슷하죠. 다음 2번 질문.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해 영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똑같고요. 다음에 감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임을 부결한 때 자, 100분의 3 소수 사원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냐가 유한회사의 감사에는 준용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입법 미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그 주식회사 이사의 해임 청구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감사는 준용하고 있지 않아요. 뭐 시험 목적으로 어떻게 외울 것이냐 굳이 이제 논리를 만들어서 붙이자면 유한회사의 감사는 굳이 안 둬도 되는데 둔 귀한 자식이잖아요. 유한회사의 감사는 굳이 두지 않아도 되는데 둔 귀한 자식이니까 소수주주가 함부로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라고 그냥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서 붙여서 기억하셔도 되고요. 정확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입법 미비예요. 다음 4번 질문.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자, 겸직 제한 규정이 주식회사와 똑같고요. 다음이 이지사죠. 연필로 밑줄 그은다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지 사를 할 수 없고요. 다음 5번. 감사는 이사가 사원총회죠. 사원총회. 잠깐만 이거 사원총회로 고쳐놨을 텐데 사원총회 PPT가 잘못됐어요. 사원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인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원총회에서 이거 왜 고쳐지지 않나? 책은 고쳐져 있어요. 사원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한회사 기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자본금의 변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자본금을 변경할 때 자, 기본적으로 자본금 변경도 주식회사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금 변경을 위해서는 정관 변경의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자, 유한회사는 자본금의 액이 정관에 기재가 됩니다. 유한회사는 자본금의 액이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건 감소건 간에 정관 변경을 위한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자,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 제3자 배정의 경우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관의 규정이라는 형식 요건, 또 하나는 정당한 경영상 목적이라는 실질적 요건 두 가지가 있을 때 제3자에게 주주간이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했었죠. 유한회사는 그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자, 하나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 특별결의. 자, 정관의 규정이 없어도요. 사원총회 특별결의로서 제3자에게 출자 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자, 제3 출자 인수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가할 자본금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따라 사원이 그 가지고 있는 지분에 맞추어서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정관이나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제3자에게 출자 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식회사랑 좀 비교를 해본다면 제3자 전환사채 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 사채 인수권을 제3자에게 부여할 때 정관의 규정이 없어도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있으면 부여할 수 있었죠. 근데 이것도 완전히 똑같은 것이 아닌 것이 유한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실질적 요건, 어떤 경영상 목적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기억한다 그러면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제3자 배정 규정에서 실질적 요건이 없다.
라고 기억하는 게 좀 편할지 뭐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실질적 요건, 정당한 경영상 목적 같은 것을 유한회사 제3자 배정에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요. 다음, 주식회사에는 장래에 언젠가 우리가 신주를 발행할 때 너한테 신주인수권 줄게라는 것을 우리 추상적 신주인수권이라고 했었죠. 이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주식회사에서요 제3자에게 미리 뭐 주기로 약속하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유한회사는 그런 추상적 신주인수권도 제3자에게 미리 주기로 약속하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따 다른 규정에서 볼 거고요. 다음 3번 질문. 자본금 증가에 있어서 현물 출자의 경우라면 이런 내용을 반드시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느냐? 아니요. 주식회사에서도 현물 출자에 대해서 신주 발행 시에는 정관 규정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유한회사도 똑같습니다. 유한회사도 요 사원총회 특별결의에서 정하는 것이지 정관에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성명은 양도인의 성명 등 이 현물 출자에 관한 사항, 자본금 증가에 있어서의 현물 출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이걸 어떻게 고치나? 정관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이렇게 고칠까? 그냥 사원총회 특별결의. 사원총회 특별결의로서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이지 자본금 증가에 있어서의 현물 출자는 이것은 변태 설립사항이 아니에요. 또한 유한회사는 또 주식회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자본금 증가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이게 뭡니까? 네, 재산 인수지요. 유한회사는 증자 시에도 요 재산 인수에 대한 규제가 있다는 것이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증가 시에는 현물 출자에 대한 규제만 있지만 유한회사는 이런 재산 인수에 대한 규제가 있다는 것이 주식회사와 다른 점이에요. 자, 다음은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본금 증가에 관한 내용이고 1번 문제 덜 풀었네. 자, 1번 질문, 1번에 4번 질문. 증가할 자본금에 대한 출자 인수권을 부여할 자. 자, 요게 추상적 출자 인수권이에요. 언젠가 우리 회사가 자본금을 증가할 때 너한테 출자 인수권 줄게라는 이런 막연한 출자 인수권, 추상적 출자 인수권을요. 추상적이죠. 추상적 출자 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 유한회사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3자에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부여할 자의 성명과 그 권리의 내용은 정관으로 정하거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자본금 증가 결의를 할 때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 5번 질문. 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해서 요게 5번 질문이 추상적 출자 인수권이네. 자, 5번 질문. 특정한 자에 대해서 자, 제3자지요. 장래에 그 자본금을 증가할 때의 출자 인수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요게 추상적 출자 인수권입니다. 추상적 출자 인수권. 자, 이렇게 추상적 출자 인수권 부여를 약속할 때 사원총회 특별결의로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3자 인수권이고요. 제3자 구체적 출자 인수권이고요. 그럼 정관의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사원총회 특별결의로서 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 추상적 출자 인수권 부여는 정관 규정이 없어요. 정관의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원총회 특별결의로서만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상적 출자 인수권의 부여는 주식회사에는 없는 형태의 규정이에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문제. 자본금 증가에 관한 설명이다. 1번 질문.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에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출자에 인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립 시에는 정관의 작성으로 출자가액이 확정되고 인수라는 걸 따로 하지 않지만 자본금 증가, 이후 신주 발행 같은 거죠.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는 이런 인수라는 것이 있어요. 인수. 자, 주식회사의 경우는 이런 주식의 인수에 반드시 주식 청약서라는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는 서면을 이제 요구하지만 유한회사는 그냥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이라고만 했지 어떠한 주식 청약서와 같은 요식의 서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 청약서 같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수를 증명하는 그냥 서면으로서만 인수하라고 하고 있어요. 다음 2번 질문. 유한회사는 광고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할 수 없습니다. 유한회사는 굉장히 그 운영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아무나 청약하세요 이런 공모는 인정하지 않고요. 인수인을 모집한다면 이제 사모
특정 그룹을 정한 다음에 너희들 중에서만 인수해라라는 사모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번 출자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는 상계할 수 없다. 회사의 동의 없이는 상계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상계를 제한하는 규정이 주식회사 규정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 다음은 4번 지문.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의 전액 또는 현물 출자의 이행이 완료됐다면 2주간 내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 등기를 합니다. 자본금 변경 등기는 이렇게 본점에서만 하죠. 다음 유한회사가 자본금 증가 등기 후 2년 내에 유한회사 설립 시에 사후 설립이란 규정이 있거든요. 증자 시에도 이렇게 증자 등기 후 2년 내에 설립 전이 아니지 증자 전이라고 했어야지. 증자 전. 요거 사후 설립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다 보니까 좀 수정을 해야 되지요. 증자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20분의 1, 자본금의 100분의 5랑 똑같지요. 이상의 상당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사원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도록 합니다. 이게 사후 증자 규정이에요. 자, 유한회사의 자본금의 증가는 그러면은 언제 이루어지냐? 증자 후 이루어지게 된 증자 등기 후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이어지는 문제의 지문인데요. 자본금의 증가는 유한회사의 자본금의 증가는 요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등기 후 2년 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인가요? 3번 문제 1번 지문.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 소재지에서 증자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아니에요. 자본금의 증가는 증자 등기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납입기일의 다음 날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와 다르죠. 다음 2번 지문. 자본금의 증가의 경우에 출자를 인수한 자는 납입기일까지 그다음에 현물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배당에 관한 권리만큼은 납입의 기일 그리고 현물 출자의 납입 기일로부터 다른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증자 등기는 이때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때로부터 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이때부터 가지게 되는 거예요. 증자 등기 시점부터. 다만 사원의 권리 중 딱 하나, 배당에 대한 권리만큼은 자, 요때가 납입기일이라면 다른 사원에 대한 권리, 뭐 의결권이라든지 모든 권리는 증자 등기 이후부터 가지게 되지만 요 납입기일부터는 이익배당만큼은 납입기일부터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원이 자, 출자를 인수하고 납입을 했어요. 아직 증자 등기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요 납입기일 이후 증자 등기 이전 요 기간 중에 배당에 대한 결의를 했다면 요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제대로 한 사원은요 배당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결의를 할 때 손은 못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의결권은 가지지 못했으니까 배당 결의를 할 때 손은 못 들지만 나도 배당 달라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익 배당에 대한 권리만큼만 그 효력 발생 시기를 앞당겨 놓은 규정이에요. 다음 3번 자본금의 증가의 무효, 증자 무효, 신주 발행 무효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원이사 감사에 하나여서 자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죠. 그러니까 등기를 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에요. 자, 다음은 4번 지문 봐야 되죠. 4번 지문. 자, 현물 출자 재산 인수의 증자 당시의 실가가 자, 현물 출자 재산 인수의 증가 당시의 실가가 자본금 증가 결의에서 정한 가격에 부족하대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본금 증가 결의, 특별 결의지요. 특별 결의를 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더 그 가액을 부풀려 놓은 것이죠. 특별 결의에서 과다하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럼 그 부풀려진 부분을 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자, 첫 번째 사원들이 부풀려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설립 시와 마찬가지로 사원이 책임을 지되 설립 시에 잡은 이 현물 출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원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증자 시에는 특별 결의로서 정하기 때문에 동의한 사원입니다. 동의한 사원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과 그 다음에 설립 시와 달리 동의한 사원이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동의한 사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설립 시와 달리 특별 결의로 하기 때문에 요 반대하는 사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 결의가 만장일치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대한 사원은 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설립 시와 똑같이 그 책임, 요 이익의 당사자로서 사원의 책임은요 스스로 면제시킬 수가 없어요. 다음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자본금 증가와 감소에 관한 설명이다. 1번 지문. 자, 자본금 증가 후에 봤더니 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어요. 자, 자본금 증가에 있어서 우리 그 출자의 이행에 관련된 내용은 이사가 이제 맡아서 납입을 시켜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을 때 요 사원은 책임이 없고요. 이사와 감사가 이에 대한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라는 인수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유한회사 설립 시에는 인수라는 것이 없으니까 인수담보 책임이 없었죠. 근데 증자 시에는 인수가 있고요. 인수이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인수담보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사가 아니라 감사도 함께 감사가 있다면 무조건 감사도 함께 이러한 자본전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자본금 증가 후에 살펴봤더니 자,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납입이나 급여 미필, 출자 이행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러면 납입담보 책임을 이제 부담시키는데요. 설립 시에는 사원, 이사, 감사가 납입담보 책임을 부담했었죠. 근데 자본금 증가 시에는 이사가 그 역할을 업무 집행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사원이 책임이 없고요. 이사와 감사가 책임을 집니다. 이때도 감사가 책임을 지고요. 다만 이 인수담보 책임, 납입담보 책임, 이사와 감사가 부담하는 인수담보 책임과 납입담보 책임이 주식회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주식회사와 달라요.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요. 다음 4번 지문입니다.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자본금 감소는 주식회사와 똑같이 사원총회 특별결의로서 감소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본 감소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사원총회 특별결의로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32조 채권자 보호 절차 필요합니다. 다음에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식회사와 똑같습니다. 사원이사 감사 그리고 청파채지요. 청산인 파상환자인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 감소로 인한 변경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다음 유한회사의 계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1번 지문 1번 문제. 이사는 매 결산기에 대차주표와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표시하는 일정한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그리고 영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부속 명세서까지를 재무제표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재무제표와 영업 보고서를 이사가 작성한다는 점이 주식회사와 똑같고요. 다음에 감사가 있다면 이 감사에게 이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게 주식회사보다 조금 기간이 단축되어 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회의에 6주간 전이었죠. 근데 유한회사는 4주간 전에 제출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감사가 없다면 이 절차를 그냥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3번 지문 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 내에 감사 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다면 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을 시 절차를 그냥 생략하는 것입니다. 다음 4번 질문. 이사는 정기총회 회의일에 1주간 전부터 5년간 자, 회의일에 이것도 주식회사랑 똑같아요. 달라요. 1주간 전입니다. 1주간 전부터 본점 어디 갔어? 본점에
5년간 일정한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비치하게 되는데 유한회사의 경우 이것도 입법 미비해요. 특이한 것이 입법 미비로 자,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본점에만 재무제표 등을 비치합니다. 유한회사만 그래요. 유한책임회사도 이런 재무제표 등 비치 규정이 있는데 유한책임회사는 제대로 만들어서 등본을 지점에 비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만 지점에 비치를 해요. 유한회사는 규정이 없어요. 다음 사원과 회사 채권자 이러한 재무제표 등의 서류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식회사와 똑같습니다. 다음 2번 문제인가요? 2번 문제 유한회사 회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이사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에 대한 승인을 얻었을 때 대차대표를 공고한다. 주식회사는 공고 규정이 있지만 유한회사는 공고 규정이 없습니다. 돈 들여서 공고 안 해도 돼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지문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는 규정 똑같고요. 다만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2년 뒤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3번 질문 100분의 3 소수 사원이 회계장부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주식회사와 똑같습니다. 다음 4번 질문 유한회사는 사채 발행, 사채의 발행은 주식회사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여 자본금 조달할 수 없고요. 다음 회사가 적립한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유한회사도 법정준비금, 준비금 규정이 있고요. 이러한 준비금에 대해서 준비금에 대해서 유한회사는 무상증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상증자 같은 규정은 없고요. 그 다음에 감액 규정도 없습니다. 유한회사는 뭐 사원총회 결의로서 준비금을 감액한다 이런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걸로만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이어나가겠습니다. 1번 질문.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자 수에 따라서 정해야 된다. 자, 조금 전에 의결권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건데요. 유한회사는 이 종류주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익의 배당 그리고 자녀재산 분배에 대해서요. 정관에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그런 경우가 없다면 그렇죠. 주주평등의 원칙처럼 각 사원의 출자자 수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다음 회사는 대차주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어쩌고저쩌고 나머지 뺀 것을 한도로 해서 이익 배당할 수 있다는 배당 가능 이익 한도 제한을 유한회사에도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 배당 가능 이익을 한도를 위반해서 위법 배당을 한 것이죠. 이익을 배당한 경우 그러니까 위법 배당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위법 배당에 대해서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규정이 유한회사에 존재합니다. 다음 4번 질문. 자, 중간 배당인가요?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연 1회에 하나요. 연 1회 곱하기 2로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자, 중간 배당을 하는 것이 정관 어디 갔어?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 중간 배당을 하는 것이 유한회사 허용됩니다. 그런데요. 유한회사는 일단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주식 배당 같은 것이 유한회사는 당연하죠. 주식이 없으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현물 배당이라는 것이 주식회사에도 최근에 도입된 거거든요. 유한회사는 현물 배당이라는 것도 유한회사에는 아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배당의 특수한 형태로서는 중간 배당만이 허용되는 것이에요. 규정 자체는 주식회사랑 똑같고요. 다음에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각 사원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공유할 수 없다라는 이익공여 금지 규정. 이익공여의 금지 규정이 유한회사에는 없습니다. 유한회사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5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유한회사에 대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